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과 그 이웃인 북한과 중국 사이의 장기적 역사는 많은 긴장과 대립을 목격해왔습니다. 이 두 나라는 항상 가장 위험한 적으로 여겨져 왔으며 수백 년간 한국의 영토를 침략하려는 욕망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여러 차례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미사일은 하늘을 가로질러 나아가며 지역 내 어느 국가도 보고 싶지 않은 원거리 공격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의 비밀 미사일 실험에 관한 정보가 정보기관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위협적인 메시지로 이웃 국가들에게 보내졌으며 한국 역시 그중 하나였습니다. 미사일 실험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의 불법 영토 침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국 해역에서의 불법 어로 행위부터 비방 지역 침입까지 각각의 행동은 언제든지 발발할 수 있는 대규모 충돌에 대한 우려를 일으켰습니다. 이 긴장된 상황에서 한국은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전투 준비 상태를 향상시키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정기적인 군사 훈련이 진행되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불안정하고 위협적인 세계 속에서 한국의 이야기는 국가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의지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점차 복잡해지는 세계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점점 더 거세지는 도발에 대응하여 한국은 불법적인 영토 침범에 대해 타협 없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역 안보가 점점 더 긴장되는 상황에서 서울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군사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 중 하나는 현무4 및 현무5 미사일을 대량 생산에 공식적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올해 중반부터 말까지 80발씩의 목표 생산량을 세우는 인상적인 계획은 한국이 지역의 위협을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최근에 한국 국방부는 야심찬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괴물미사일 현무6의 연구 및 개발을 계속합니다. 이것은 한국의 미사일 프로그램에서의 최신 발전이며 이로써 이 나라가 지역에서 군사적 강대국의 위치를 유지하는 강력한 의지를 강조합니다. 현무6 미사일은 매우 정밀한 공격 능력과 우수한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 한국이 어떠한 위협에도 상당한 위협 수준을 표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부의 결정은 국경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의지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방기술에서의 진보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현무6 미사일의 개발은 또한 서울의 장기 국방 전략을 반영하여 지역 안보가 점점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군사적 자립성을 강조합니다. 한국의 이러한 행동은 국제사회에게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서울이 안보 도전에 직면할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개발하고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현무6의 출현은 한국의 무기기술에서의 새로운 발전뿐만 아니라 국방 분야에서의 독립성과 자주성의 상징입니다. 현무6 미사일의 정확한 기술 사양은 아직 널리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새로운 무기의 실제 능력에 대한 비밀스러운 장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 전문가들의 예측과 분석에 따르면 현무6는 90톤의 폭발물을 운반할 수 있는 탄두로 무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 미사일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을 보여주는 인상적인 수치입니다. 또한 4,500km 거리의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현무6은 국가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큰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이 원격에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전통적인 영역을 넘어 전략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며 한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한국의 국가 안보와 지역 이익을 점차 복잡해지는 도전으로부터 보호하는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현무6의 발전은 고도의 군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전반적인 동향을 반영하며 세계적으로 고도의 군사 기술을 통해 군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무기 시스템을 소유하는 것은 전략적 이점을 가져다주는 것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위협 수단으로도 작용하여 어떤 적대적 의도를 가진 적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켜 충돌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이 현무4 및 현무5 미사일을 대규모 생산 확대를 강화한다는 정보가 공개되자 중국 언론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행동이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미사일 증강이 지역 전반의 무기 경쟁을 자극할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국제 포럼을 통해 한국의 무기 확장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지역의 무기 경쟁을 격려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지도자 및 정책 분석가들은 기사와 발언에서 한국의 군사 능력 강화가 지역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다른 국가들에게 국방 및 안보 정책을 재검토하도록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과 긴장 완화를 위한 다자간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중국 언론의 비판에 직면하여 한국은 자신의 입장과 국방 정책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결연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 및 대외관계 채널을 통해 국가안보와 영토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결의를 분명히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현무4 및 현무5 미사일 시스템의 생산 및 배치를 통한 국방 능력 강화가 점점 증가하는 보안 위협과 도전에 대한 정당하고 필요한 자위 수단임을 강조했습니다. 더 강력한 억제력과 자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량 생산 성공 후 한국은 이러한 미사일을 한반도 주변의 전략적 중요 지점 및 핵심 섬들에 배치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표는 침공 또는 도발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도 모든 상황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배치 위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북한과의 국경 근처 및 군사적 및 교통적으로 중요한 국제 해역과 같은 지역이 포함됩니다. 이는 한국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뜻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국가들에게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능력과 의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행동은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더 큰 노력의 일환으로도 인식됩니다. 이는 방어 능력을 구축하고 강화함으로써 이루어지며 동시에 국제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여 평화롭게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지역에서 더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들이 충돌과 대립의 위험 없이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열린 MADEX 2023에선 한국형 항공모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올해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나와 큰 화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당시 현장에선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거듭난 중형 항모의 모습을 띤 한국형 항모가 등장하자 한국에서 아시아 최강 항모가 탄생한다며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국내 방산업계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 바다의 무기고 움직이는 해상미사일 탄약고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합동화력함입니다. 실제로 합동화력함은 괴물미사일 현무 500발을 퍼붓는 등 단 한 발만으로도 단숨에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역대급으로 벌써부터 북한을 벌벌 떨게 하고 있다는데요. 미국도 포기한 일을 한국이 세계 최초로 하고 있어 전 세계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잘 나가는 대한민국 방산업계에 또 하나의 거대한 한 획이 그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얼마 전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뒤 하나오션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조선업계를 향한 고강도 드라이브를 걸었는데요. 하나오션 출범으로 14년 만에 조선업의 꿈을 이룬 한화그룹은 방산 DNA를 주입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데 대규모 함정 수주를 따내는 게 당장의 특급 미션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하나오션은 첫 대규모 채용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한화체제의 속도를 내면서 글로벌 해군 강국 조성에 일조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조선업체들 역시 하나오션을 비롯해 3년치 이상 일감을 확보하는 등 업황이 안 좋았던 몇 년 전과 비교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며 하나오션의 대규모 채용이 이런 좋은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특히나 하나오션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참가한 MADEX 2023에서 차세대 호위함 한국형 구축함 개발 사업을 정조준하며 수상한 명가 재건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이번 방산 전시회에서 하나오션은 주력 수상함 사종을 공개했는데 바로 울산급 배치 3FFX, KDDX, 한국형 차세대 스마트 구축함, 합동화력함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렇듯 이번 MADEX 2023에선 하나오션의 부스가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다름 아닌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를 비롯해 최대 100발 안팎의 각종 탄도순항 요격 미사일들을 탑재해 북한 미사일 기지를 초토화할 수 있는 합동화력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 얘기만 나왔던 합동화력함이 이번에 실제 모형이 처음 공개되자 엄청난 이목이 쏠렸던 것으로 이 같은 함정의 도입 추진은 세계에서 처음이라 더욱더 주목됐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지난 7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MADEX 2023에서 합동화력함 모형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합동화력함은 대형 이지스 구축함 크기인 배수량 8000T급으로 길이 150m, 폭 20여 m에 달하며
특히 예상보다 많은 약 100기의 미사일 수직 발사기 VLS들이 장착돼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당초 검토됐던 합동화력함은 5000T급의 80기의 미사일 수직 발사기를 탑재하는 형태였는데 예상과 달리 외형이 스텔스함 구축함 형태를 띠는 등 화력도 계획보다 강화된 탑재 미사일 숫자가 늘어나면서 한껏 힘을 실은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해군은 몇 년 전부터 합동화력함의 구성이나 목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공식적으로 합동화력함을 건조하겠다고 밝힌 건 2018년 국회 국정감사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 앞서 4월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합동화력함의 개념 설계 계약을 따내는데 성공했고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뒤를 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MADX 2023에서 합동화력함 개념 모델이 처음 공개된 겁니다. 개념 설계는 말 그대로 개념을 잡는 것으로 세부적인 부품 하나하나까지 정하지 않지만 길이, 폭, 무게, 사용 장비의 큰 틀을 잡고 어떤 성능을 낼 수 있을지, 가격과 제작 시간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설계입니다. 그런데 앞서 4월에 대우조선해양이 개념 설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하니 일을 시작한 지 불과 2달 정도밖에 흐르지 않은 건데요. 이런 점을 미뤄볼 때 하나오션이 공개한 합동화력함은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있지만 기존에 알려진 5000톤급 선체나 상륙함 개조 설계와는 완전히 다른 디자인을 내놓았다고 하는 거의 기적과도 같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를 통해 미래 대한민국 해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으로 하나오션이 공개한 합동화력함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모든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부족한 점 없는 중대형 전투함입니다. 하나오션에 따르면 최소 10종 이상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합동화력함은 우선 선체 앞부분에 한 포는 없이 KVLS-1 수직 발사대에서 해공 함대공 미사일, 함대공 2 미사일, 해성 2 함대지 미사일, 해룡 함대지 미사일, 홍상어 대잠수함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선체 중앙에 배치된 KVLS-2 수직 발사대에서는 현무 4 2함대지 탄도미사일과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초대형 미사일 3종이 추가되는데 15기가 장착된 초대형 미사일의 경우 길이 1013m의 트라이던트급 대형 탄도미사일을 4기의 기립형 발사대에는 길이 20m 정도의 미니트맨급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뒤쪽에 설치되어 있는 건 대한항공이 누리호 기술을 사용해 제작할 25m 길이의 500kg급 소형 위성 발사체입니다. 즉 하나오션이 지금까지 한국이 개발한 거의 모든 장거리 순항 및 탄도미사일과 ADD가 비밀리에 개발한 초고위력 미사일을 모두 탑재할 수 있도록 합동화력함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 정착될 현무 4 2함대지 탄도유도탄보다 큰 미사일들은 아직 정확한 운용 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동화력함의 현실적 모습은 ICBM급 초거대 미사일을 운용하는 것보다 해성 2아음속 순항미사일, 초음속 대함미사일, 현무 4 2미사일 3종을 운용하는 모델을 먼저 건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방산업계의 관측입니다. 실제로 하나오션은 모형과 달리 KLVS-2와 미래형 지상공격 함포를 장착한 모델도 이미 디자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KLVS-2와 미래형 함포를 장착한 합동화력함의 경우 동해상에서 전개해 유사시 활공 유도 포탄을 장착한 장거리 함포로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지원한다는 목표입니다. 또한 현무 4 2 미사일과 해성 2 미사일로 1시간 내 100곳 이상의 북한 핵심 표적을 타격하는 임무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합동화력함의 스펙 중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건 함정 뒤편에 있는 길이 20m가량에 달하는 4기의 기립형 발사대인데요. 이는 평양 주석궁과 지하 100m 깊이에 있는 이른바 김정은 벙커를 한 발에 무력화할 수 있는 괴물 미사일 현무 5를 탑재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무 5 4발이면 주석궁 일대 등 북한 권력의 중심부를 초토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북 대량응징 보복 핵심 무기인 현무 5는 세계 최대 중량인 89톤의 탄두를 탑재하는데 실제로 탄두 중량을 줄일 경우 3000km 비행할 수 있어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올해 초 시험 비행에 성공한 고체 연료 위성 발사체로 인해 현무 5 개발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합동화력함에 탑재될 일만 남았는데요. 물론 한국 해군은 합동화력함이 아니더라도 현재도 수상함과 잠수함으로 지상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동화력함은 수상함과 전투기들과 달리 일시에 지상 목표에 대규모 화력을 퍼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오롯이 지상 공격에 집중하는 함정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합동화력함의 또 다른 이점은 포착이 어렵고 공격 수단도 마땅치 않다는 점으로 북한이 자랑하는 특수전 부대들의 공격도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합동화력함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건 미국조차 포기한 그야말로 아무도 닿은 적 없는 미지의 영역에 처음 도전하는 전투함이라서 그렇습니다. 앞서 1990년대 미 해군은 토마호크 함대지 크루즈 미사일이 걸프전에서 크게 활약하자 크루즈 미사일 수백 발을 대량으로 탑재한 아스널 10의 건조를 추진했었습니다. 가성비를 살리기 위해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되 함정 방어 미사일과 함포는 탑재하지 않고 미사일만 탑재한 병기고함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논란이 많아 취소됐습니다. 우리 합동화력함이 세계 최초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군 당국에 따르면 합동화력함은 올해 안에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상세 설계에 착수해 2020년대 후반까지 도입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북핵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는 지금 당장 전쟁이 나면 보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 체계가 바로 합동화력함인데요. 합동화력함의 탄도미사일은 몇 분 안에 즉각 북한의 핵심 목표 수십 곳을 타격할 수 있는 중요한 우리의 자산으로 우리 해군과 방위산업계가 머리를 맞대어 엄청난 결과를 내놓아 전 세계 방위산업에 새로운 역사를 쓰길 응원하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경항모 사업과 관련 한국 정부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알고 보니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 만한 이야기가 수면 아래에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바로 경항모가 아닌 중항모를 한국이 건조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한화그룹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인데요. 조만간 한국이 보유하게 될 중항모는 대체 어떤 종류이며 한국이 어떻게 항모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60척. 이 숫자는 한국 해역을 제집 드나들듯이 침범했던 중국 군함의 숫자입니다. 공동관할 해역이 아닌 한국 단독 해역에 함부로 들어온 것을 센 숫자인데요. 2018년에는 230척을 기록했던 것에서 30척이 늘어난 숫자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관할 해역을 중국 해역인 양 침범하는 숫자가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260척을 기록하며 최대치를 기록했죠. 국회 국방위원회 임병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남해를 통해 침범한 중국 선박은 110척, 서해를 통해 침범한 선박은 50척에 달했고 동해에서 발견된 선박은 10척에 달했습니다. 8월 한 달 기준으로 170척이 한국 항해를 버젓이 드나들었던 것이죠. 이조차도 한국 군함이 출격해 쫓아낸 숫자입니다. 한국 군함 몰래 침입한 숫자를 생각해보면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중국 군함은 한국 경계 수역을 유린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한국 해경과 해군의 도움으로 중국 선박을 쫓아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국 선박을 쫓아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무섭게 제조하고 있는 군함 때문이죠. 특히 미국을 쫓아가겠다며 해양굴기를 실현하는 중국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가 바로 항공모함입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요새로 한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기도 하는 항모 숫자를 중국은 최근 들어 무섭게 늘리고 있죠. 중국 CCTV는 올해 세 번째로 진수한 항공모함 푸제남이 계류 테스트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계류 테스트란 함정을 부두에 계류한 채 선내 장비와 기계류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테스트를 가리키는데요. 이 테스트가 시행된다는 것은 곧 실전 배치가 멀지 않았다는 뜻이고 한국에게 있어 강력한 경쟁 상대인 항공모함이 또 한 척 추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푸제남은 중국이 자체 설계해 건조한 최초의 사출형 항공모함으로 배수량은 8만 톤에 달하며 스키점프식 함재기 이륙 방식이 아닌 전자기 캐터펄트를 사용해 만든 항모입니다. 2024년 취역을 앞두고 있는 푸제남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전 배치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분석이었는데요. 그러나 계류 테스트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실전 배치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중국 선박들이 자국 해군력을 믿고 한국 영해를 침범하는 와중에 푸제남까지 가세하게 되면 중국의 불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인데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어민들과 군 관계자들은 한국도 서둘러 항모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형 경항모 사업이 추진되었죠. 하지만 지난 정권 때까지 적극적으로 진행되던 경항모 사업은 최근 예산이 중지되면서 실패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항모 도입에 대해 비관적인 여론이 지배적이었던 상황에서 항모 도입은 먼 훗날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측되었죠. 그러나 최근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에서 항모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까지 추진되던 경항모가 아니라 중항모로 크기를 변경, 중국과 맞설 정도로 한국이 항모 규모를 키울 예정이라는 정보가 폴린 것이죠. 이 소식이 처음 공개된 것은 최근 성황리에 행사를 마친 대한민국방위산업전이었습니다. KAI는 이곳에서 특이한 형태의 모델을 공개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KAI가 공개한 것은 바로 KF-21의 함재기 모델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자존심을 살린 KF-21은 세계에서 주목받은 4.5세대 전투기로 현재 테스트가 진행 중인데요. 뛰어난 성능과 가성비의 많은 국가들이 KF-21 도입을 타진할 정도로 인기를 끄는 기종입니다. 그런데 방위사업전에서 함재기 형태의 새로운 모델 KF-21N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은 의문을 가졌죠. 그동안 논의되던 한국형 경항모에는 도저히 실을 만한 크기의 함재기 모델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직 이착륙기 모델이 아닌 활주로 이착륙기 모델로, 다시 말해 함재기에 활주로가 무조건 달려 있어야 하는 사이즈가 큰 항모만 수용 가능한 모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신모델의 등장에 의문이 증폭되는 상황. 이 궁금증을 김승겸 합참의장이 국회에서 풀어주면서 한국형 중항모 사업의 실체가 드러났죠.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함재기 모델과 관련 설계 변경을 암시하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경항모로는 도저히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와 경쟁이 불가능하고 한국 해군의 질적 상승을 위해 사이즈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죠.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말하며 실제 중항모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한국 정부가 진지하게 중항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도 같이 밝혀졌는데요. 바로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적자로 새로운 주인을 찾던 대우조선해양을 정부와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한화그룹에 넘기기로 결정한 것이죠.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긴급회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매각 논의가 이어졌고 정부 주도로 재빠르게 대우조선해양을 한화로 넘기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마치 사전에 협의가 된 것처럼 빠르게 결론이 났는데요. 심지어 한화그룹이 애초에 원했던 것은 특수선 분야였으나 정부가 회사 전체를 인수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 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곳으로 대한민국 조선업 분야에서 상징적인 회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건조 노하우를 지닌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곳이 방산업계에서 유명한 한화와 힘을 합친 것은 무척이나 상징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정부가 이 합병 추진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은 정부에서 한화 주도의 중항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품고 있고 이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 한화는 예전부터 한국의 록히드 마틴이 되겠다고 자부하며 육해공 방산 분야를 전부 진출하겠다는 야심을 품은 기업인데요. 그들에게 있어 수건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해양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로소 그 마지막 수건을 달성한 것이죠. 일각에서는 아직 경항모는커녕 중항모 건설조차 시도하지 못한 한국이 빠른 시일 내에 항모 건설을 하는 것은 불가능이고 무모한 일을 도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그러나 방산 산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일에 도전해왔습니다. 누구도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엔지니어와 방산 관계자는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하나하나 기술을 개발하면서 지금의 방산 신화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더군다나 한화에게는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카드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합병 이전 영국의 밥콕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기술 협력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죠. 양사는 국내외 함정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기술력을 하나로 모으기로 합의를 하며 밥콕사가 가진 경항모 제조 노하우를 전수할 것을 약속했죠. 밥콕사는 퀸 엘리자베스함을 비롯해 세계적인 해군 함정 설계와 건조에 참여한 회사입니다. 수상함과 잠수함의 핵심 장비 개발에 탁월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는데요. 애초에 대우조선해양이 밥콕사와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경항모 사업에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한화에 합병된 이상 경항모가 아닌 중항모로 설계 변경이 논의되면서 오히려 이상적인 형태로 사태가 전개된 것인데요. 영국의 대표 함정이라 할 수 있는 퀸 엘리자베스호는 중항모로 설계되었고 엘리자베스 개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밥콕사는 전 세계 동들어서 몇 안 되는 중항모 건설 노하우를 가진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화는 대우조선해양인수로 양해각서까지 인계받으면서 중항모 건설 및 설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셈이죠. 게다가 항모에 있어 필수적인 전자전 장비와 레이더에 있어 한화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 너무나도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면서 한국이 경항모가 아닌 중항모 개발하는 데는 그 어떤 어려움이 없게 된 것이죠. 사실상 중항모 개발에는 프로젝트 추진 의사만 있으면 되는 가운데 한화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세계적인 수준으로 점점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한국 방산. 자기 해역인 것처럼 서해를 침범하는 중국의 아나무인한 행동을 한국 중항모로 견제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마침내 랜딩 기어를 접고 비행하는 KF-21의 완벽한 비행 영상이 공개되자 KF-21과 관련된 논란들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1차 비행에선 사고에 대비해 랜딩 기어를 내린 상태로 비행했지만 2차 비행에선 엔진의 안전성까지 최종 확인된 만큼 전투기 개발이 8분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그동안 불거졌던 다양한 결함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했으며 마지막 단계인 초음속 계획까지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비행 중 랜딩 기어가 접히는 장면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며 전 세계 전투기 전문가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존과 다른 랜딩 기어 설계뿐만 아니라 접히는 각도와 바퀴를 지탱하는 부품도 원래 설계보다 보강됐음을 알 수 있는데요. 게다가 지난 시험 비행 때와 달리 5,000피트 낮은 1만 피트로 비행한 부분도 이상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애초에 초음속 전투기로 설계된 KF-21의 특성상 지면에서 이륙하는 순간 랜딩 기어를 접는 것이 보통이며 더욱이 불필요하게 낮은 고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에서 KF-21의 설계안이 다시 한번 변경된 게 아니냐는 의문마저 던지고 있습니다. KF-21의 우아한 자태에 빠져 우리가 놓친 부분이 무엇이고 어떤 점이 그들을 놀라게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8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최초 비행 성공 축하 행사를 맞이하여 경남 사천공군 제3훈련 비행단에서 대기 중이던 시제기 1호는 이날 지상임무통제실의 교신과 이륙 허가에 따라 굉음을 내며 9차 비행에 나섰습니다. 이윽고 KF-21에 이어 안전추적기 임무를 띈 국산 경공격기 FA-50이 뒤따라 이륙했고 두 전투기는 속도를 내면서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날 20분간 비행을 마친 KF-21에서 특히 주목할 점이 있다면 2달 전 초도 비행에서 접지 않았던 랜딩 기어가 기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점인데요. 앞서 7월 19일 실시된 최초 비행 이후 랜딩 기어를 접은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해 보이는 이 장면에 대해 해외 전문가들은 매우 경악한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체에 비해 다소 비대해진 랜딩 기어의 구조도 수상했지만 바퀴가 모두 접힌 후 내부에 복잡한 서스펜션 구조가 추가된 것으로 볼 때 이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설계된 것으로 의심해 볼 만했습니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군 당국은 최근 경항공모함에 탑재될 전투기로 KF-21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수직 이착륙 기능이 없는 KF-21은 활주로가 짧은 경항모에 부적합하며 중형 항모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현재 우리 해군이 계획하고 있는 항모의 길이는 265m로 미 해군의 핵심 항공모함인 니미츠급의 길이가 300m인 것에 비해 다소 규모가 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활주로가 짧은 경항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군은 200m 이내의 활주로에서 이륙이 가능하고 착륙은 수직으로 가능한 수직 이착륙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KF-21은 수직 이착륙 기능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국방부는 이를 고려해 항모의 구조 변경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다만 함재기로서의 KF-21을 활용하기 위해 항모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KF-21의 수직 이착륙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바로 이 같은 논쟁이 KF-21의 변화된 랜딩 기어에 시선이 쏠린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함재기는 지상에 13밖에 안 되는 어레스팅 와이어가 설치된 항공모함에 전투기를 정확히 내리찍어야 하므로 착함할 때 받는 충격은 보통의 군용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지상의 활주로에 착륙하는 군용기 중 착륙에 1km 정도를 소모하는 군용기도 많지만 대형 항공모함도 비행갑판 전체 길이가 대략 30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동에 애들 먹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이는 함재기로 개발된 F-14 톰캣의 착함 테스트 영상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착함 시의 실속 속도보다 아슬아슬하게 높은 수준의 속도로 갑판에 착함하기 때문에 정기점검 및 신규 개발 시 수미터 높이에서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진 항공기 동체를 직접 떨어뜨려 시험하는데요. 착함 때의 충격은 파일럿에게도 심각한 부담을 주는 수준이며 때문에 항공모함에서의 비행 경험이 1000회 이상 되는 베테랑들은 척추 충격 손상으로 키가 23cm가량 줄어든 사례도 발견될 정도입니다. 참고로 KF-21 역시 상용화 전까지 2000회 이상 시험 비행이 예정된 걸 보면 이는 결코 우연이라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충격을 받는 것은 착함 때만이 아닙니다. 바람할 때 역시 증기 캐터펄트를 이용하여 전투기를 말 그대로 발사해버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노즈기어에 무식할 정도의 하중이 걸리게 됩니다. F-14는 바람 시 노즈기어에 순간 9톤 이상의 하중이 걸리며 이 때문에 함재기로 개발된 전투기들은 육상기지 운용을 전제로 개발된 공군 전투기보다 더 튼튼하게 제작되는 것은 물론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유럽, 중국 등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모든 나라의 함재기들은 메인 노즈기어에 더블 타이어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싱글 타이어를 장착하는 공군용과 외관상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인데요. 평범한 공군 전투기의 랜딩 기어보다 1.5배 이상 굵어야 하는 건 기본 전제이며 랜딩 기어만 보강되어서는 안 되는 게 1차적으로는 랜딩 기어가 힘을 받지만 기체 골조가 강화되어 있지 않다면 캐터펄트로 바람 시 앞부분만 뜯겨나가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전체적으로 기체의 골조에 엄청난 기술과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함재기의 수명 한도는 공군 전투기보다 2배 이상 길게 잡고 설계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착함 시 받는 충격 때문에 실제 운용 수명은 공군 전투기보다 더 짧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또한 바다에서 활용되므로 염분에 대한 대책은 기본이며 좁은 곳에서의 정비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듈화 설계도 요구되는데 이는 항공모함같이 좁은 곳에서 기체를 대규모로 정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시회 부스에서 KAI는 KF-21의 함재기용 파생형인 KF-21N 모형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KF-21N의 모형은 함재기로 개발된 F-18 호넷과 여러 면에서 비슷한 특징들이 잘 나타나 있었는데요. 다만 KAI는 KF-21N의 항공모함 적재기라는 설명으로 모형의 성격을 명확히 밝히며 이착함 방식이 기존의 캐터펄트가 아닌 단거리 이암 및 어레스팅 기어를 이용한 강제 착함 방식이 적용됐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경항모용 함재기 도입 대상으로 거론됐던 미국 F-35B와 같은 수직 이착륙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는 아직까지 중항모를 염두하여 KF-21N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KF-21N 모형 공개가 KF-21 기본형의 랜딩 기어와 같은 이착함 장치 보강 및 윙 폴딩, 염분 방지 처리 등 함재기의 기능을 보강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KAI 측이 자체 개발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랜딩 기어 폴딩 영상을 공개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KAI는 함재기의 국내 개발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고 우리 엔지니어들에게 이를 조기에 실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F-21의 다변화로 미래 한국은 공중전에서 어떻게 싸울지 그리고 어떤 방식을 활용할지에 대해 행복한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건 이 같은 KF-21의 다양한 변신은 중국과 일본 등 인접국에게 예상 밖의 사건이라는 점인데요. 새로운 영상이 공개될 때마다 매번 변칙적인 모습이 드러나니 KF-21의 존재 자체가 중국에게 상당한 고통과 스트레스가 된다는 중국 칼럼니스트의 주장이 이제서야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최종 형태의 KF-21이 공개될 때면 아예 6세대 전투기라는 새 지평을 쓰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불가능을 모르는 한국에게 7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이상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반전이 일어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